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연체가 됐는데 변압기 쪽에 대해서 많이 알아볼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차 시간이 되는 데까지 제가 한번 시간들 잘 보시고요. 변압기 열화 진단. 아까 열 쪽으로 열 받았을 때 어떻게 진단하냐고 그랬죠. 아까 리트머스 소변 검사도 하고 혈압 검사도 하고 엑스레이도 찍고 이렇게 하는 것들도 여기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보시면은 온라인 상태에서 감시하는 부분,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사선 상태에서 감시하는 부분, 오프라인에서 감시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질 겁니다. 유증가스 분석. 아까 가스를 본다고 그랬죠? 뱃속에 가스 차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소변 검사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안에 그 가스의 성분이 어떤 게 있는지. 죄송합니다. 이게 또 앞으로 가버렸네. 가스 부분을 검사를 하는데 이산가스가 발생하는데 그런 가스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를 보는 겁니다. 근데 이 가스들을 딱 보면은 C 성분, H 성분 이게 줍니다. 거의 탄소 성분하고 이런 부분.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패턴 분석을 한다든가 이거 보시면 C 성분이죠. C, O2, CO2 이런 부분들. C2, H2, H2. 그러니까 아까 C 성분이나 H 성분입니다. 거의. 근데 이제 CH4가 나올 수도 있고, 메탄이 나올 수도 있고, C2H가 나올 수도 있고, 수소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절연유가 가열되면 이런 게 나온다면서요. 부분방전이 일어나면 이런 게 나온다고요. 아킹이 일어나면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좀 온도가 높은 아크 현상이 나왔을 때는 수소 성분이 나옵니다. 온도 조건에 따라서 또 틀려집니다. 근데 절연유가 가열이 되게 되면 이제 과열이 됐다는 것은 탄소 성분도 있고 수소 성분도 있고 같이 되는 거고, 요 위에 보면 또 틀려지죠. 도체가 과열이 되면 그때는 CO2죠. 이런 식으로. 유증값의 검수법은 이제 토리첼리법. 토리첼리 같은 경우는 위에 두 개 꽂아가지고 거기 이렇게 위에서 누르면 밑으로 이게 빠져나가는 그 부분이죠. 여러분들이 수학에서 연속에 올리 토리첼리 벌리 수력발전소에서 나오니까 그쪽에서 나중에 한번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가스토그램하고 그래프법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절연유를 채취를 해가지고 여기 어떤 기기 같은 데다 넣습니다. 기기 같은 데 넣고 이렇게 딱 돌리면은 얘가 돌아가지고 그 안에 유증 가스 안에 있는 분석 내용을 뽑아서 줍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패턴으로 이렇게 보여줘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분방전 측정. 아까처럼 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 난 부분이 바깥으로 흘러나간다면서요. 피코크롬으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방전점, 이게 변압기입니다. 변압기인데 여기 로그스키 코일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로그스키 코일은 어떤 코일이냐면 이렇게 접어서 CT 커넥터를 해가지고 이렇게 꽂으면 됩니다. 그래서 접지선에다가 흐르는 걸 또 계측을 해야 되니까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일반 CT처럼 후크메타처럼 된 걸 가지고 여기다 딱 걸어가지고 걸어서 하는 이 로그스키 코일이라는 게 이게 로그스키라는 사람이 만든 코일입니다. 그래서 일반 CT가 아니라 이렇게 접이식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작게끔 돼 있는 그 코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그스키 코일을 해가지고 이게 뭡니까? 딱 코일 잡아놓으면 전기 신호가 이렇게 지나가는, 이게 뭡니까? 접지선에다가 로그스키를 딱 코일을 꽂아놓고 거기서 이렇게 측정을 하면은 거기 흘러 들어가는 어떤 전기 신호를 받아가지고 뭡니까? 초음파 센서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확인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확인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로그스키 코일을 보면 중성선을 타고 대지로 이동 시 로그스키 코일을 이용. 그러니까 접지선에다가 로그스키 코일을 연결하고 중성선의 임퍼스 전류를 측정하여 부분방전 발생 여부를 진단하는 방법. 절연열화의 정도를 정확히 알 수 있음. 피코크롬을 직접 측정하니까, 흘러가는 걸 측정하니까, 부분방전 발생을 정확히 알 수 있음. 흘러가는 걸 측정하니까.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어디서 발생하는지는 구분이 좀 불가능하다. 흘러가는 것만 측정하니까 어느 지점인지는 그런 거고요. 상형 주파수의 중성선 전류와 분리하기도 굴려하다. 흘러가는 걸 측정하다 보니까 그 안에 성분이 어느 정도 이상이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게 진짜 부분방전 전류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노이즈가 타고 들어오는 건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이것들도 이제 그 패턴 부분을 보면은 뭔가 크기가 있는데 그게 주기적인 패턴이 나와야지만 됩니다. 부분방전이라는 건 주기적으로 일어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그 패턴을 분석해가지고 이게 1상한이나 3상한이다 이런 식으로 어느 영역에 나와야 되는데 다른 영역에서 나왔다 그러면 그거는 아닌 거죠.
그 영역들을 보고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외부 자극과의 분리 곤란하다. 한쪽으로 다 받아들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음파 진단법. 소리를 듣는다는 얘기예요. 소리. 음향 신호를 탱크 외벽에 밀착. 이렇게 탱크가 있으면 뭐라고요? 하나, 둘, 셋, 네 개를 한번 딱 찍어서 보고, 그 다음에 그 옆으로 가서 또 네 개 찍어서 보고, 또 옆으로 가서 네 개 찍어서 보고, 그 다음에 옆으로 가서 네 개를 딱 찍어서 보면 이 네 사사분면을 다 돌아서 네 개씩 찍었으니까 대충 16개가 이렇게 측정점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어디에서 가까운데 이런 식으로 위치가 대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위치를 가지고 판단해서 아, 여기쯤에 뭔가 이상이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초음파 진단법은. 적외선 진단. 적외선 이건 지금 사실 그 오일용 변압기 같은 거 큰 거는 부식 정도만 보여지지 안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오일에 의해서 쇠로 막혀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건 조그만 배전용 TR들, 몰드 변압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밖에서 봐가면서 어떻게 발을 나는 접촉 불량이라든가 이런 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나머지 것들은 보기가 좀 힘든 부분이죠. 예방본전에서 딱 보시면 변압기 내측보전, 유중가스, 유온, 유면계, 부분방전, 모터전류, OLTC 같은 경우는 OLTC 탭 안에서 이게 조처를 하다 보면 안에서 아크 현상이 많이 생기거든요. 단락 부분에서. 그래서 다른 데에 비해서 오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빨리 산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거죠. 유온계, 유면계, 뭐 이런 부분들. 여자 전류하고 여자 도립 전류. 뭔가 순간적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시간에 따른 이런 부분의 변화율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변압기의 2차 측을 무부하 상태로. 없는 상태에서 뭡니까? 왜? 있는 상태에서 넣으면 어떻게 합니까? 순간적으로 얘가 땡기는 놈이 많으니까 순간적으로 충격이 커버립니다, 뒤에. 그리고 걔한테 들어갈 때 좋은 전류가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죠. 뭔가 채워주고 남은 찌그러진 전류가 들어가니까 안 되니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무부하 상태에서 먼저 그 철심에 정확하게 자화를 시켜가지고 안정화가 되면은 그 다음에 부하를 연결해서 안정화된 전류에서 땡겨가야 되겠죠. 뭐 물건 팔 때 처음에 나오는 그 김밥 살 때 끝에 거하고 이런 거 잘 안 먹죠. 예? 또덕또덕 튀어나왔으니까 애들 안 주고 어른들이 다 먹습니다. 이게 김밥 사면 똑같은 것을 얘도 뭐 만들다 보면 끝에 이렇게 처음에 딱 들어갈 때는 안정화가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 변압기를 딱 투입하면 윙 하고 올리다가 좀 지나면 윙 하고 이제 소음이 떨어지죠.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처음에 자화시킬 때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불구하고도 그 시간 동안에는 외형이 생깁니다. 외형이 찌그러진 외형이. 그 외형의 전류가 들어가면 또 기기 쪽에도 안 좋겠죠. 그 외형의 전류가 정상파가 될 때, 사인파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변압기도 여자 도립전류는 외형파입니다. 2고조파. 2고조파, 5고조파가 이제 들어오죠. 그래서 변압기가 딱 들어가는 순간 순간적으로 도립전류가 생겼을 때는 보호계정기가 오동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하냐? 시간을 줄여가지고 처음에 들어갈 때는 트립을 아예 잡아버리든가 아니면 감도를 잡아버리든가 아니면 고조파나 어떤 그런 비대칭파가 있었을 때는 아예 동작을 안 하게끔 하거나 뭐 시간 제한을 한다든가 감도 조절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그 성분들에 대해서 동작하지 않도록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왜? 2고조파가 많기 때문에. 여자 전류는 여기 보면은 여자 전류 파형은 철심의 자기포 현상 및 히스테리 현상 때문에 외형파로 나온다 처음에. 근데 그게 이제 뭐 고조파 부분이 돼 있는데 뭐 3고조파만을 고려해도 된다. 근데 사실상은 2고조파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도립전류에는. 이건 여자 전류고, 이건 여자 전류고, 그건 여자 도립전, 여자 전류를 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이제 여자 전류는 거기를 채워주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들어가는 전류에서는 외형파인 2고조파가 많다고요. 여자 도립전류에는 뭡니까? 전격전류 한 7, 8배. 기동전류도 한 6배에서 10배 나온다고 그랬죠? 얘도 8배에서 10배 정도 나온다는 얘기죠. 전동기 도립전류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얘는 뭡니까? 2고조파 성분이 많다고. 얘는 여자 전류는 어느 정도 도립이 되고 난 다음에 채워나가는 거니까 3고조파가 많은 거고요. 그래서 고조파 성분들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뭐라고요? 트감고비. 외우실 때 트감고비만 외우시라고요. 트림 락법, 감도조합법, 고조파 억제법, 비대치파 저지법. 요 4개만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고요. 여자 전류 발생 메커니즘. 딱 보시면은 자석이 있죠. 땡땡땡 이건 지금
자석 파이는 0에서 출발해서 정연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대하고 작다. 철심의 잔리작이었고, 이건 자석이네요. 여기 파이가. 근데 이제 A가 먼저 시작을 했네요, 지금. 아니네, 이제 전압이 먼저 들어오고, 자석이 이 뒤 따라온다는 얘기네요, 여기는. 요거는 그 그림이고, 전압이 생기면은 자석이 발생된다 그랬죠? 여기 보시면은 얘를 딱 집어넣을 때 전압이 걸리면서 자석이 넘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처음에 전압이 걸리고. 그래서 처음에 전압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면은 그 이후에 얘가 자석이 이렇게 나온다. 자석이 90도가 늦나요? 90도가 늦는 것 같은데? 90도가 늦게 출발하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전압보다 90% 뒤진 전류가 흘렀을 때 그 전류에서 자석이 발생하니까. 전압이 있고 전류가 90도 뒤에 오니까 이건 지상이라는 얘기죠. 근데 만약 C성분일 때는 또 틀려질 겁니다. C성분일 때는. 지금 L이니까 90도가 뒤져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도 L이니까 파이는 Li에서 지금 L성분에서 전압보다 90% 뒤진 적이 흐르니까 자석도 90% 뒤진 부분이 된다. 이런 내용들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큰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수식에서는 이걸 라플라스 변환을 해가지고 아까 보시면 RI 그 전압은 뭡니까? RI가 있는데 이거에 의해서 90% 뒤진 자석이 생긴다면서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시간이 되겠죠. 이쪽에는 시간 부분 지연되는 거. 그거를 보면은 전체 부분에서 사인에 대해서 움직이는 시간으로 된다. 그래서 그거를 변환을 해가지고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은 나중에 라플라스 변환을 할 겁니다. 이렇게 라플라스 변환이 이 뒤에 있나요? 라플라스 변환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런 시간 지연 부분이 생성이 된다. 자동적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보시면 이 파이에 대한 어떤 시간 부분은 최대 크기에서 어느 정도 이게 L분의 R이 시정수거든요. 시간이 지연해서 감소되는 그 감소 개수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세타 부분이 더 지연이 돼서 발생되는 거다. 이런 정도의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도 이 수식을 보면 모르겠습니다. 하도 한 지가 오래돼서. 하지만 개념은 그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요거는 직류자석이고 요거는 과도기관지구만 존재하고 이 부분은 교본자석으로 과도 완료에도 조성한다. 요건 뭐라고요? 직류분이라고 하니까 아까 이렇게 시정수에서 감소되는 부분이라고 그랬죠. 순간적으로. 그때만 있는 거고 요거는 그 위에도 계속 있는 부분이다 이겁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얘는 대칭분에 의한 성분이고 얘는 비대칭분에 의한 성분이고 그래서 합에 대한 자석 성분은 비대칭 부분하고 대칭 부분이 합해져 가지고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 부분 처음엔 존재하지만 나중에는 없어지고 이 부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장전류가 있을 때도 어떻게 됩니까? 고장전류가 이렇게 있고 이 대칭분이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이렇게 해가지고 감소돼서 이렇게 흐르죠. 전체 양은 이건데 처음에는 요 성분이 요거란 얘기죠. R분의 L에서 파이에 대해서 되는 거고 요 성분들은 요거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 성분하고 요 성분인데 그게 합쳐져서 오는데 처음에는 요거 부분만 있고 나중에 요거 부분은 없어지고 나중엔 요 성분만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파이는 0인 경우에 직류자석은 최대가 되고 파이가 0인데 그러면 뭡니까? 같아지는 거죠. 시간이. 파이가 90도가 지금 뒤져진다면서요. 근데 같아진다는 건 뭡니까? 힘이 세지는 거죠. 여기 파이가 0일 때, 요때,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 같아진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여기 보셔서는 그거네요. 요 지점에서는 직류자석이 이게 최대고 이게 점차 감소된다면서 이렇게. 그리고 원래 이게 1항이라고요. 여기 2항이라고요, 이게.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거죠. 그럼 1항과 2항이 합해지면 이렇게 합해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여기 위에 게. 그래서 여기 부분은 아까 파이 D하고 파이 A인데 여기 앞에 거고 여기 뒤에 거다. 그러면은 요게 1항이고 요게 2항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앞에서 설명했던 그거. 제가 미리 그렸던. 요게 뭐라고요? 요 성분이 요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요 성분이 요게 되는 거죠. 요 밑에 있는 거. 그래서 요거는 같이 합해지는 거다. 앞에서 설명했던 그 내용입니다, 지금. 그림은. 적용. 요거는 좀 알아주셔야 되는 게, 여자 도립전류의 크기, 요 세 가지 정도는 나중에, 답안지에 써주셔야 됩니다. 적용해서. 다른 데서도 답안지를 이런 것들은 다 적어놨는데, 좀 뭐 더 있는데, 보시면 변압기 용량이 클 때 여자 전류가 더 클까요? 아니란 얘기죠.
여자 드립전류는 변압기 용량이 작을 때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작은 놈을 채워줄 때 더 여자 드립전류가 더 크더라. 그리고 열과 나변을 했을 때하고 방향성 규소 강판을 썼을 때하고 어떻게 틀려지냐 이거죠. 열과 나변을 했다는 거는 열을 가해서 천천히 냉각을 시켰다는 얘기가 균일하다는 얘기입니다. 균일하다는 얘기고. 방향성 규소 강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방향성이 있다는 얘기니까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균일하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덜 균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균일한 걸 채워줄 때는 천천히 채워주면 되는데 덜 균일한 걸 채워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쪽도 채워줘야 되고 저쪽도 채워야 되니까 얘가 이쪽 저쪽 막 바쁘게 움직여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여자 드립전류가 더 많이 켜질 거다. 그리고 고압축에서 투입했을 때 고압축은 좀 힘이 세니까 여자 전류를 적당하게 잘 채워주겠죠. 하지만 저압축에서 투입했을 때는 힘이 약하니까 여자 드립전류를 잘 못 채워주겠죠. 그때 더 드립전류가 더 크게 들어갈 거다 이거죠. 당겨주는 힘이 더 커지니까. 약하게 밀어주는 대신 거기다 채워주려면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은 부분이 들어갈 거란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삼상에서 여자 드립전류. 3분의 1이 2차 건선 내. 이거는 YY 델타에서 보시면은 순환해가지고, 3고조파 같은 거 순환돼가지고 돈다고 그러는데, 여자 드립전류는 2고조파인데, 여자 전류가 3고조파죠. 여자 전류가. 그러니까 여자 전류 같은 건 여기서 순환돼서,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 같은데, 여자 드립전류는 비율은 단상의 루트 3분의 1이다? 이건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무슨 얘기로 이걸 써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이거는, 글쎄요. 적용. 1차 건산이 델타의 경우, 한상의 여자 드립전류는, 이게 델타네요. 이게 1차가. 그럼 여기서부터 채워주는 겁니다. 2차는 채워주는 게 아니라, 2차는 무부하기 때문에, 2차는 무부하니까 여기 채워주는 게 아니라, 여기만을 채워줬을 때, 그냥 여자 드립전류는 여기만을 흐른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 드립전류에 대한 전격 전류의 비율은 단상의 루트 3분의 1만큼 흘러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차 건선이 Y결선, 2차가 Y결선인 경우는 필요한 여자 전류의 3분의 1이 델타 결선의 2차 건선 내에 순환된다. 그때는 요 그림은 뭡니까? 여기가 1차고 여기는 2차네요? 그럼 여기다 이렇게 하게 되면 여자 전류 인가했을 때 사실 여기가 무부하라고 하더라도 얘는 회로가 델타이기 때문에 뭔가를 받아 제낍니다. 받아낸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흐른 전류를 얘가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Y 같은 경우는 여기 돌아오질 못하지 않습니까? 아까 거는 이게 1차가 델타일 때였고, Y 같은 경우는 여기 형성이 되는데 얘가 인가돼도 얘가 돌아와야 되는데 무부하니까 이거 끊겨있다는 얘기죠. 델타는 여기가 끊겨있어도 얘는 회로가 형성이 되죠. 지금 이 얘기는 Y 델타인데, 필요한 여자 전류의 3분의 1이 델타 건선에 2차 건선에 순환된다. 그럼 여기는 처음에 인가할 때 3분의 1을 하게 되면 하나만 인가한 겁니다. 단상만 인가했더니 지금 3분의 2가 흘러가지고 나머지 3분의 1이 이쪽으로 흘렀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 3분의 1 여기가 흘러도 이 3분의 1이 여기서를 돌면서 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한쪽만 해도. 지금 이 얘기는. 그래서 델타 건선에 2차 건선 내에 순환되는데 1차 측 선로에 흐르는 여자들의 전격 전류에 대비한 비율의 단상의 3분의 2배를 흘려줘야지만 여기에 3분의 1배를 흘려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단상으로 흘려줬을 때는. 나중에 이런 것들이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지금 벡터적으로 막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는 깊숙이 안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초과학 변압기 이행전압. 이행전압에서는 정전 이행전압, 전자 이행전압이 있는데 C2E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C1E라는 게 있고, C2, C2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변압기하고 변압기 사이에 어떤 C성분이 있고요. 변압기 2차 측에서 대지간에 또 C성분이 있습니다. 그 두 개를 가지고 이제 계산하거든요. 변압기 이행전압은 변압기 1차 측에 가해진 서지가 정전 또는 전자적으로 2차 측에 이행하는 현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전압의 영향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2차) 건선 및 2차 측에 접속되는 발전기, 전기기기에 영향을 준다. 뭐가 타고 넘어가니까. 전압비가 큰 변압기에서는 2차 측 BI를 상회할 경우도 있어서 보호장이 필요하다. 그럼 어떤 보호장치를 쓸까요? 나중에 보시면 어떤 보호장치를 쓸까요? 콘덴서나 이런 걸 달았을 겁니다, 결국. 왜?
뭔가 치고 넘어갔죠? 여기 보면은 2차 측에 뭔가 넘어간 겁니다. 그럼 넘어간 걸 빨아들여야 되겠죠? 빨아들이니까 콘덴서를 통해서 걔를 빨아들이면 안 넘어갈 거니까, 다른 쪽으로. 그래서 콘덴서를 달았을 겁니다. 딱 이론적으로 딱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래서 2차 측을 상해학교에서 보호장치 필요하다. 이건 보호장치는 콘덴서가 맞을 겁니다. 아니면 뭐 서지 어레스터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근데 딱 생각했을 때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행전압의 종류, 특성 등에서 기르한다. 이행전압의 종류는 정전, 전자이행전압이 있을 거란 얘기죠. 정전 이행전압. 이렇게만 하지 말고 요 뒤에 그림을 이제 하는데 여기서는 뭔가 이행전압의 종류가 정전 이행전압, 전자이행전압, 고유 진동전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정전 이행전압을 설명하고 답안지를 쓸 때도 그런 겁니다. 앞에서 전체적인 개요를 쓰고 여기는 뭐뭐가 있다. 그 뭐뭐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걸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아, 이 다음에 뭐뭐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아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양전선 간 2차 건선 대진 간 정전 용량으로 분포되어 생기는 전압, 전자이행 전압. 자석이 2차 건선과 세교하여 유기되는 전압. 전자적이니까. 지금 정전이니까 뭡니까? 정전 용량으로. 전자현상은 전자현상에 의해서 생기는 거니까. 전자현상이라는 자석과 뭡니까? 전압 간의 연관성이 있다. 이거 전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키워드가. 그래서 그 자석과 전압이 관련되려면 어떻게 된 거야? 결국 I1, I2는 뭐 V1, V2는 N1분의 N2가 나오거든요. 전압이 관련돼 있죠, 지금. 뭔가 2차 쪽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전압비가 뭡니까? 결국 권수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는 권수비 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석에서 전압이 생겼다 이겁니다, 지금. 자석에서 전압이 생겼는데 그 전압비에 따라서 2차 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그럼 전압비가 뭡니까? 권수비죠. 얘는 권수비가 되는 거고, 얘는 뭡니까? 그 사이의 정전 용량에 의해서 넘어가는 겁니다. 정전. 이행전압, 정전 이행전압 해석 모델입니다. 그림을 이제 잘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또 이행전압 건선에 생기는 고유 진동전압이네요, 이거는. 고유하게 진동하는 전압이 있다고 하네요. 중요한 건 C1 to C2E. 얘는 이제 정전입니다. 전자 쪽은 이런 그림이 없습니다. 아까 정전이라고 했죠? 정전용은 요 사이에 정전 용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하고 대지하고 연결이 되죠. 그래서 C12하고 C2E 이 두 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전체적으로 여기서 걸리는 요 부분에 대해서 C12는 1차하고 2차 건선의 정전 용량이고 C2E는 2차하고 땅하고 그래서 C2E라고 적은 겁니다. C12는 1차하고 2차가 되는 거고요. 1차 건선의 양 단자 간에 파고값이 2인, 파고값이 여기까지 쭉 올라오는 부분에가 인가됐습니다. 그럼 1차 건선의 내부 전위 분포는 상기 그림과 같이 권성 중단에서 위치 X가 요 지점이죠. 여기까지. 요 구간인데 지금 보면은 얘 구간이라는 게 여기서 여기까지라는 얘기인지 지금 좀 헷갈리는데 A라는 부분이 여기 걸리는 거네. 지금 A라는 부분이 여기 걸렸죠? 그러면은 요 지점에서는 요 정도의 전압이 걸린다는 얘기네. 그럼 이제 거리가 가면서 이 X라는 부분이 이게 맞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거리가 지나가면서 거꾸로 이제 이쪽에서 서지가 왔지만 얘가 이쪽에서 서지가 가면 여기서 요 X미터까지 거리가 갔을 때 이 X미터하고 이게 좀 매칭이 안 되는데 요 지점에서는 전압이 이렇게 걸린다는 얘기죠. 요 지점에서는. 이 얘기는. 그림을 해석해보면은 종축은 전위를 표현한 것이에요. 양단지의 전압은 이거 중앙부일수록 높아져서 등가 정전 영향이 가해지는 평균값은 알파이가 된다. 그럼 이것까지 다 된다는 얘기네요. 여기까지. 요 지점에서는 요 정도 걸린다는 얘기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분압이 될 겁니다. C12하고 C2E에서. 여기 전압이 걸렸으면 이거 콘덴서 아닙니까? 콘덴서니까 뭔가 좀 분압이 되겠죠. 그걸 한번 보자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 E2라는 건 2차 측에 걸리는 전압이 E2일 겁니다. 이행전압이라는 건 넘어간 거니까. E2는 뭡니까? 이 C12하고 C2E 전체분의 뭐라고요? 전압은. 전류는 사실 이쪽에 흐르는 전류는 이쪽을 기준으로 이렇게 계산합니다. 근데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이건 땅하고 대지 간에 걸리는 전압이죠. 땅하고. 그러니까 얘 부분에 의해서 뭔가 전압 강화가 일어났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얘는 뭡니까? 이 전압은 요 전체분의 여기에 걸려있는 전압 부분만큼의 부분이고 요거는 뭡니까? L분의 1.
L분의 1이 요 거리 부분에서, 거리 전체 부분에서 0에서 X까지 가는데, 뭐 미소 구간만큼 뭔가 에너지가 전달된 거. 그러니까 들어온 양에다가 전체 여기 부분에서 여기 걸리는, 그러니까 여기 2차 측의 전압은 뭡니까? 입력 전압에다가 요 임피던스 부분에 여기 걸리는 부분만큼 힘이 가해지면 여기에 힘이 가해질 거다. 이 내용이죠. 내용상으로 보면은. 요게 이제 들어온 전압이고, 이게 전체분에 여기 부분에 걸리는 전압이 바로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그전에는 제가 봤을 때 요거까지는 안 그리고 그냥 C12분의 C2E 플러스 C12의 요 2라고만 했었거든요. 그리고 요 알파만 해가지고 구조에 따른 여기 정수. 이렇게만 되어 있었습니다. 요 앞에 거는 사실 요 거리라는 여기 지금 마이너스니까 여기 마이너스. 자세히 보시면은. 요거는. 그거만큼을 이제 빼준 만큼이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무시하시고 요거만 이렇게 보셔도 되죠. 개념으로는. 전체 전압이 들어왔는데 이 양쪽에 그 전체 부분에 여기에 인가되는 부분만큼을 하는데 여기서 뭔가 인가될 때 뭔가 팩터 같은 게 붙을 거다. 알파라는 팩터가 구조에 따라서 정수가 생길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C12는 2분의 C2E 가운데쯤에서 연결됐으니까 지금 1차 건선의 내부 전위 또는 중성점접지에 따라서 틀려지고 이런 부분이 있을 거다. 근데 실제 요건 아까 1.3에서 1.5라고 했는데 실제는 C12하고 C2E하고 이 값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은 알파 같은 것도 0.6이고 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행전압은 한 50%에서 20% 정도. 델타일 때는 바로 넘어가니까 요게 2배니까 2분의 1이니까 한 50% 정도가 걸리고 델타 Y는 또 그걸 루트 3으로 또 나눌 거 아닙니까 또. 그럼 루트 3으로 나누면 1.73배라든가 뭐 이렇게 또 나눠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Y 델타로 하는 경우는 여기서 이제 그 30도 차이가 나면서 또 전달이 좀 늦어질 테니까 그때는 더 줄어들더라. 20% 정도로. 그래서 전자 이행 전압보다 정전 이행 전압의 악영향이 더 심각하다. 그 퍼센티지가 높다는 얘기네, 지금. 전자 이행 전압은 아까 전압의 건수비에서만 이렇게 되는 건데 얘는 그게 아니라 그 사이에 어떤 정전 용량 때문에 생기는 부분인데 그 정전 용량이 생기는 부분이 더 훨씬 더 크다는 얘기네. 정전 이행 전압이. 그 이행 전압으로 또 보호하는 방법은 LCB. 나중에 저는 LCB를 했는데 아까 얘기했죠. 제가 뭐 콘덴서를 단다든가 뭐라고요? 피레기를 단다든가 서즈업섭을 단다든가 그렇게 할 거라고요. 뭔가 이제 치고 넘어가는 거니까. 그럼 뭡니까? 2차 측에 치고 넘어가는 걸 빼줘야 되니까 피레기를 다른 거고, 치고 넘어가는 걸 뭔가 흡수를 해줘야 되니까 콘덴서를 다른 거고, 치고 넘어가는 걸 견뎌줘야 되니까 2차 측의 BI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여기도 개념만 다 잡고 들어가면 나머지 내용은 쉽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전자이행 전압을 가면은, 그때는 아까 C12, C2E가 없었죠? 여기서는. 건수비만 있다고 그랬습니다. 건수비. 자, E라는 전압이 들어왔는데 이건 Z1 부분이고 L1, L2, 그 다음에 Z2 있는데 이걸 딱 합하니까 L1 부분을 빼버렸네. L1 부분 빼고 L2가 그냥 바로 올라가 버렸네. 그리고 이제 Z2가 됐네. 양단의 전압이 걸리면서 이렇게 넘어갔네. 근데 이 Z 부분이 아마 요 건수비에 의해서 뭔가 환산된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R의 자성분의 Z1으로 환산이 됐네, 뭔가 2차 측으로. 그러면 이걸 2차 측에서 본 겁니다. 다 2차 측에서 여기서 딱 봤는데 저쪽에서 들어온 걸 보면은 요거에 의해서 들어온 것도 등가위를 그려가지고 얘 등가위를 그려서 다 그냥 합산을 한 거네, 그냥. 합산을 했을 때 저기서 치고 들어온 걸 이쪽에서 들어오는 양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건수비에서 이행되는데 부하 임피던스가 클수록 전자 이행 전압은 큰 값이 된다. 부하 임피던스가 클수록, 요게 임피던스가 클수록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커진다. 이 얘기네. 여기가 이렇게 돼 있으면 결국 2라는 전압이 들어오고 여기에 대한 저항 부분 똑같을 텐데 여기 이 저항이 커진다는 건 전류 곱하기 저항이니까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올라갈 거다. 이 얘기네요. 결국은 쉽게 생각하면은 부하 임피던스가 클수록 전자이행 전압은 큰다는 건 그 양단에 임피던스 양단에 전압이 걸리는데 전류값은 동일할 거니까 전자이행 전압에서 2차 측 콘덴서는 진동분을 길게 하는 거다.
파고치를 억제하는 효과는 없다. 아까 우리가 봤을 때 이 전자이행전압에서도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텐데 얘는 크기는 작고 콘덴서만 이용을 한다면은 아까는 LCB가 있었죠. LCB가 뭐라고요? 라이팅 어레스터. 피레기 C, 콘덴서 B, BI를 향상. 정전이행전압은 그렇게 돼 있었는데 전자이행전압에서는 권수비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커지는 값도 그렇게 부하 임피던스하고 권수비에 대해서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콘덴서를 달더라고 하더라도 얘가 진동분만 크게 하기 때문에 크기를 억제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차, 2차 중 어느 한쪽이라도 중성점 비접지일 경우는 0이다. 이행전압은. 따라서 정상분, 역상분 이런 부분은 이렇게 된다. 요거는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중성점이 비접지일 때는 0이다. 접지가 안 돼 있을 때는 뭡니까? 안 넘어간다는 얘기네. 비접지가 돼 있을 때는 아까처럼 뭐 대지 간에 뭔가 연결이 돼서 2차 쪽으로 뭔가 빠져줘야 되는데 그게 연결이 안 돼 있으면은 안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럼 델타 결선일 경우 여기 나와있네. 쭉 요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아까 나왔던 것은 델타 결선은 3분의 2죠. 3분의 1이죠. 3분의 1이죠. 아까처럼 뭐가 하나가 들어오면은 3분의 2가 들어왔다가 이쪽으로 3분의 1, 이쪽으로 3분의 1로 빠져나간다고 그랬죠? 2차 측에 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3분의 1이 인가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쪽에서 한 상만 3분의 1이 가면 되는 거고 여기선 3분의 1가 들어와서 이쪽으로 다 돌아 나가야 되니까 3분의 1, 3분의 1이고 들어오는 건 3분의 2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 근데 여기서 보시면 1 마이너스 코사인 베타고 요건 코사인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인데 요거를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아예 똑같은가? 이 뒷부분이. 그러면 이해가 됐는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이행전압에서는 뭐다? 아까 분명히 라이팅 어레스트나 콘덴서나 이런 거 달았을 거라는 얘기죠. 얘도 콘덴서를 답니다. 근데 뭡니까? 아까 정전이행전압은 크다면서요. 전자이행전압은 작다면서요. 전자이행전압에서 콘덴서 달아봤자 뭐라고요? 파고값을 해주는 건 아니고 길이만 좀 더 천천히 가게끔 해준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건선변압기 용량에 해서 몇 킬로 아까 뭐 0.05에서 0.1 마이크로 콘덴서를 2차 측에다 설치하면 되는데 실용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더라 이거죠. 워낙 작게 들어오기 때문에 전자적으로는 권수비에서 넘어가고 뭐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델타와의 건선 쓰고 하다 보니까 뭡니까? 한쪽에 결선이 델타만 있으면 작아진다면서요. 0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우리 델타와의 뭐 이렇게 YY 잘 안 쓰시지 않습니까? 어차피 델타가 항상 연결이 돼 있죠. 어딘가는. 그러니까 얘 전자이행전압은 작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부분에 영향을 미칠 것 같으면 뭐 파고치를 줄일 수는 없고 시간만 늘려지는 거니까 콘덴서를 달아주면 되고 콘덴서를 안 달더라도 실제 계통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중요한 게 뭐다? 정전이행전압이다. 정전은 그 사이에 정전적으로 용량이죠. 그럼 C12가 뭔지 C2E가 뭔지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C12라고요. C12의 비율로 커지는 거 아닙니까? 감속에서에서 아까. 근데 50%하고 52%하고 20%요? 52하고 20. 결국 뭐다? 요거. 두 개 부분의 요 가운데. 요거 배수만큼이니까. 들어온 전압에 어떤 서지가 2가 들어왔는데 2차 측의 이행전압은 양단에 뭡니까? C12하고 C2E의 그 부분하고 뭡니까? C12가 배수입니다. 이 C12가 크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변압기하고 변압기 사이의 정전 용량이 크면은 거기에 대한 구조에 대한 정수가 있는데 구조에 대한 정수가 0.6배가 되는데 이 0.6배가 되는데 그러면은 얘는 같은 거니까 얘는 2분의 1이고 얘는 1이다. 1 플러스 2분의 1에다가 얘 1이니까 요거 곱하면은 요 알파가 0.6이니까 거의 비슷한 값이 되네. 값은. 근데 여기는 50%라고 했는데 그럼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겠네. C2의 2분의 1이라고 그랬고 아 얘가 2분의 1이네. 얘가 2분의 1이고 얘가 2분의 1이니까 그러면은 얘가 2분의 1이니까 50%가 맞네. 그 정도가. 왜냐면 얘가 0.5고 여기 1입니다. 그럼 1.5죠. 얘가 0.5입니다. 1.5분의 0에 요게 알파가 0.6이니까 곱해지면 얘가 작아지네. 제가 C12가 큰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네. C12가 작은 거네. 변압기의 병렬운전 조건. 병렬운전 조건에서는 뭐라고요? 키워드가? 상권 극정각 됐죠. 상회전 방향이 같을 거, 건수비가 같을 거, 극성이 같을 거, 전압비가 같을 거, 각변이가 같을 거, 퍼센트 임피던스가 같을 거. 퍼센트 임피던스는 틀려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맨 뒤로 가 있으니까.
자, 변압기 병렬운전 조건. 상회전이 같은 거, 권수비가 같은 거, 극성이 같은 거, 전압이 같은 거, 각변이가 같은 거, 임피던스가 같은 거. 여기 4개로 썼지만 사실 5개죠. 여기도 자세히 보시면 그렇게 여러 개로 쪼개서 답을 써주시라고요. 그러면 이게 안 맞았을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 극성이 안 맞는다. 극성이 안 맞는 건 전압이 2배가 걸린다는 얘기죠. 뭡니까? 2차 측 전압이 직렬로 가야 돼서 유기전압의 합이 발생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압이 크게 걸리니까 소손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무조건 뭐 병렬운전 나오면 다 순환전류입니다. 순환전류 다. 어차피 소손되는 건 전류에서 소손되는 거거든요. 전압이 몇 배가 걸리니까 전류가 흐르면서 소손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돌아가서면서 전압이 2배가 걸려서 전류가 많이 흘러가지고 소손됐다 그 얘기죠. 내용은. 여기도 보시면 다 순환전류입니다. 다. 각변이가 맞지 않는다. 그럼 유기전압이 생겨가지고 변압기가 차전압에 발생했다서 횡류가 흐른다. 횡류라는 것도 순환되는 겁니다. 전류. 무효횡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무효횡류. 각변이가 맞고 위상차가 없더라도 상회전 방향에 다르면 또 과대전류가 흘러서 전류라고 했죠. 무조건 다. 전압이 아니라 전압이 2배가 걸려서 뭡니까? 순환전류가 흐르거나 횡류가 흐르거나 큰 전류가 흘러가지고 소손된다고요. 다.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지금 다. 그래서 그걸 이제 벡터도로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이거는. 권수비가 맞지 않은 경우 요거는 딱 보니까 권수비가 상회하면 병렬운전되는 변압기 2차 측의 전압축에 비례한 횡류가 흐른다. 다 전류죠. 그러니까 병렬운전 쪽에서 문제가 되면 다 전류를 생각해가지고 답을 쓰셔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아, 전류가 흐른다. 무효 횡류가 흐른다. 뭐 무효 순환전류가 흐른다. 이런 식으로 말을 맞춰서 쓰시면은 다 맞아 떨어집니다. 대신 요 형태는 맞춰가야 되겠죠. 상권, 극정각, Z에다가 그림 좀 그려주고 하면은 부하전류에 관계없이 흘러서 횡류가 동선을 증대시켜서 변압기 가열. 이 횡류라는 건 사실 돌아온다는 거거든. 계속 이렇게 돈다는 겁니다. 돈다는 거. 그러면 얘가 돈다는 건 우리가 써야 되는데 얘가 돌면서 계속 뭔가 손실이 일어나겠죠. 계속. 잡아 당기니까. 그래서 손실이 증가되다 보니까 동선이 증가되니까 변압기 과열도 되고 온도 상승도 되고 변압기의 사용 용량을 감소하게 안 됩니다. 근데 여기는 뭐 소손되는 부분은 없네요. 권수비가 맞지 않았을 때는 아까 요 전턱까지는 어떻게 됐죠? 소손이 된다는 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퍼센트 임피던스도 소손된다고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보면 전압은 같아야지만 됩니다. 전압은. 그리고 상회전 방향은 같아야 됩니다. 왜? 그거에 따라서 전압 차이가 생겨서 전류 차이가 커지니까. 근데 권수비가 맞지 않았을 때는 권수비는 안 맞아도 전압 부분은 맞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뭔가 이게 횡류는 흐르겠지만 여기 권수비가 이렇게 맞지 않았을 때는 요것만큼의 전류가 흐른다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임피던스가 같지 않을 경우 이때는 아까도 뭡니까? 저기 손실이 많이 돼서 열을 받는다고 그랬죠? 얘도 퍼센트 임피던스가 안 맞으면 열 받는다고 그랬죠? 어떻게 열 받느냐? 어떤 게 열 받느냐 이거죠. 용량이 작은 쪽 이게 열 받을까요? 용량이 큰 쪽일까요? 임피던스가 작은 쪽으로. 그렇죠. 임피던스가 작은 쪽으로 무조건 갑니다. 임피던스가 작으니까 얘가 만만한 놈 아닙니까? 만만한 놈으로 가서 열받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는 용량이 다를 경우 소용량에 임피던스를 크게 해주지만 그쪽으로 안 가고 큰 놈 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임피던스가 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용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왜냐하면 용량은 병렬운전이기 때문에 같이 걸립니다. 20MV가 있고 10MV가 있습니다. 그러면 10MV에 걸리고 20MV, 10MV에 걸립니다. 똑같이. 그럼 뭡니까? 어떻게 합니까? 20MV쯤 쪼이면 여유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10MV짜리를 퍼센트 임피던스를 크게 해서 10MV 쪽으로 전류가 작게 흐르게 해줘야지만 20MV 쪽으로는 한 10일 정도 흐른다든가 12가 흐른다든가 해가지고 얘가 뭡니까? 더 여유가 있다는 얘기죠. 10쪽으로는 더 줄게끔 임피던스를 크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 얘기는. 그거를 그림으로 썼는데 그거는 이렇게 그림으로 안 쓰셔도 여러분들 얼마든지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식으로라도. 예를 들어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 그림 그리는 겁니다. 20하고 10이 있는데 얘가 10%고 얘가 10%일 때는 10% 가는데 예를 들어 요걸 15%를 하게 되면은 얘쪽에는 8이 가고 얘쪽으로 12가 간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비율을 가지고 설명해 주면은 되는 겁니다. 설명하는 건 꼭 이 수식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말로도 얼마든지 설명 가능하니까.
네 가지 조건이 성립해야 된다. 즉 변압기간 횡류가 흐르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거죠. 다소 과부하게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뭐 변압기 퍼센트 임피던스나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건수비, 정격 용량비, 퍼센트 임피던스는 실용상 병렬 운전이 가능하다. 아까 그랬죠. 건수비도 횡류가 흐르면 뭐 과열만 된다고 그랬죠. 뭐니까 임피던스 틀려도 과열만 된다고 그랬죠. 하지만 나머지는 안 됩니다. 나머지는. 그게 뭐죠? 상회전 방향이 틀리거나 권수비는 된다 그랬죠. 극성이 틀리거나 각변이가 틀리거나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되는 거는 권수비하고 퍼센트 임피던스나 용량 같은 건 좀 틀려도 과부하가만 걸리지 소선이 되지는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횡류냐 아니면 변압기관 횡류가 있죠. 무효 횡류, 무효 순환 전류 뭐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이 흐르지 않게끔 조심을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변압기 온도 상승 시험 키워드 뭐라고요? 반등실. 예, 반등실이 나와야 된다. 변압기 온도 상승 시험. 온도 시험을 해야 된다. 온도는 어떻게 하냐? 온도는 이제 I자승 RT거든요. 0.24 I자승 RT.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갑자기 그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변압기의 온도가 정격보다 6도인가 8도가 올라가면 수명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무슨 법칙인데 제가 다 잊어버렸습니다 지금. 변압기는 온도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절연물의 온도도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변압기 허용 온도가 75도다. 그러면은 이종일 때 그 주위 온도도 고려해가지고 권선은 65도, 절연율 65도 해가지고 이렇게 좀 작게 해서 가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결국 이거하고 더하면은 이게 몇 도일까요? 65도하고 75도를 더하면은 140도죠. 지금 이거는 YAE, E는 90도, 105도, 120도인데 그러면 이제 주변 온도 조건을 몇 도로 보냐면 변압기 허용 온도가 75도라는 거는 75도 플러스 40도를 더하면은 주변 온도 40도를 더하면 YAE 115도입니다. YAE 때 115도. 근데 그거보다 더 낮췄죠. 왜냐면 요거하고 75도하고 60도를 더하는 게 아닙니다. 변압기 허용 온도가 75도라는 얘기는요. 주변 온도 조건을 40도를 고려했을 때 이종에서는 120도 아닙니까? 120도보다 낮은 전압이 나가니까 40도에다 75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115도 정도가 됐는데 거기서도 또 여유를 종해가지고 더 낮춰서 변압기 내부는 65도를 넘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여기다 주변 온도 40도 더해 보십시오. 105도 아닙니까? 이종은 120도죠. YAE 90도, 105도, 120도니까. 그러니까 105도까지만 보겠다는 겁니다. 주위 온도 40도씩 기준으로. 근데 주위 온도를 55도까지 보면은 그때는 120도 정도 되겠네요. 근데 주위 온도는 다 40도로 봅니다. 거의 모든 저기에서는. 여기 있죠 뭐라고요? 냉각수 온도 5도에서 30도, 냉각 공기 온도 10도에서 40도. 주요 온도는 40도란 얘기입니다. 그 이상은 안 본다는 얘기죠. 반등실, 반환부하법, 등가부하법, 실부하법. 경제적인 온도 시험은 반환부하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환부하법은 뭔가 걸어서 돌아오는 겁니다. 지금 돌아오는 거니까 보니까 여기 뭡니까? 동선 공급 전원, 철선 공급 전원, 이 고전압축 T1, T2가 있네요. 그럼 뭔가 부하를 하나 더 걸어내. 부하를 하나 더 걸어가지고 이쪽으로 들어오고 해서 돌아서 나간 것이 다시 이렇게 돌게끔 돼 있네요. 부하를 하나를 더 걸어가지고 얘가 지금 고전압축이니까 여기서 뭔가 걸겠죠. 그러면은 아니 요거 봐서는 철선이 공급이 된다. 동선이 공급된다.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으면 얘가 공급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철선을 공급하고 동선을 공급한다. 왜냐면 이게 무부하선로니까 1차 측에서 인가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얘는 동선은 2차 측에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는 승합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승합기. 여기서 철선을 공급해주면은 여기 전격 부분을 맞춰준다는 얘기죠. 철선 부분을 맞춰주고 여기는 동선은 이 2차 측의 손실 부분을 맞춰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온도 상승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겠다는 얘기인데 여기 저압측은 보면은 두 개를 걸었네요. 병렬로. 그리고 2차 측은 직렬로 연결했네요. 지금 뭔가 1차 측은 병렬, 2차 측은 직렬. 요 내용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일 연극 두 대의 단상 변압기를 이용해서 저압축을 병렬로 연결, 주파수 전격 전원에 절삭하여 철선 공급. 이건 결국은 1차 측에서 뭔가 다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근데 뭡니까? 2차 측은, 고압 측은 전압이 상쇄되도록 반대로 접속하고, 그 다음에 상쇄되니까 여기 부분이 없다는 얘기죠. 없는 상태에서 동선만 공급을 해가지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실제 부하를 연결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뭡니까? 여기에서 생기는 손실만큼을 공급을 해서, 여기에서 어떤 그 온도 상승을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한대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렇게 생기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표류부한선 증가에 주의한다. 이제 반환법법은 반환이 된다고 했으니까 1차 측은 병렬이고 2차 측은 직렬로 하는데 거꾸로 건다. 직렬인데 거꾸로 걸어서 없애 죽인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등가부합법은 부하를 하나 더 거는 겁니다. 뭔가 여기다가 뭐를 하나 걸었죠. 등가부하라는 건. 여기 보면 저압측이 있고 고압측이 있는데 그걸 뭔가 연결을 했습니다. 지금 변압기 건선의 하나를 단락하고 전선실에 해당하는 부하선을 공급해서 변압기의 유온을 상승시킨 후 전격조를 통해 건선의 유온에서 온도 상승을 구하는 시험방법. 이건 등가부하를 걸었다는 얘기니까 여기도 보시면 IVR이 전압조정기입니다. 전압조정기를 통해 가지고 1차 측에 전압을 걸어 가지고 뭡니까? 여기 필요한 부분을 맞춰주다 보면은 여기 단락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변압기 퍼센트 임피던스가 뭐냐면 사실 2차 측을 단락한 상태에서 계산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 2차 측을 단락한 상태에서 이 2차 측의 전격 전류가 흐를 때 1차 측의 전압이 전격 전압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여기 2차 측을 단락시켜놓고 여기 전격 전류가 흐를 때까지 딱 부하선을 공급한다는 게 뭡니까? 여기 전격 전류를 공급을 해주면서 여기에 뭡니까? 전압을 딱 올려주다 보면은 뭡니까? 전격 부분이 들어가겠죠. 전격이 들어가든 아니면 어떤 부분이 막 움직여지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단락시험과 같이 결선하고 오라고 돼 있죠. 등가 전류보다 큰 전류를 한다. 근데 이 방법을 많이 적용한다. 왜? 저기는 변압기가 한 대 더 있어야 되거든요. 변압기가 없이 결선만 바꿔가지고 한 대마다 다이렉트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등가법은 말고 실부하법. 실부하법은 그냥 진짜 실부하를 걸어서 계산하는 겁니다. 가장 많이 사용한다. 부하 변동이 적고 변압기 용량이 50% 이상에서 한다. 그러면 이게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돼 있고, 근래에는 이런 실부하법을 걸게 되면은 아무래도 뭐 복잡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 건선만 해가지고 한다 이 얘기고요. 근데 실부하법도 계속 똑같은 용량 찍어내는 경우 같은 경우는 로드뱅크 걸어놓고 그냥 걸어서 한번 테스트하고 온도 상승 보고 그냥 걸어서 테스트하고 온도 상승 보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별 무리는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이제 뭐 용량들이 좀 틀려지거나 그러면 그때마다 로드뱅크를 따로따로 걸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결선만 바꾸면은 더 편하니까. 그래서 뭐 등가 부하법을 많이 사용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주상변압기 제작 시험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공장 시험, 현장 시험, 보수 시험이 있는데 공장에서 어느 정도 테스트를 해가지고 가지고 나오겠다는 겁니다. 특성을 보고. 여기도 보시면 뭐 상권 극정각 Z 나왔으니까 뭐 상회전도 테스트를 할 거고, 극성도 테스트를 할 거고, 전압비도 테스트를 할 거고, 뭐 건수비도 테스트를 할 거고, 뭐 극정각 Z, 임피던스도 테스트를 할 거고, 막 이런 것들 테스트하게 되죠. 그리고 뭡니까? 상효주파 임펄스 내전압도 테스트를 할 거고, 온도 상승도 테스트를 할 거고, 아까 뭐 변압기 병렬 운전 조건에서 뭐 나왔던 그런 것들에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더 테스트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극성 같은 거는 시험이라는 얘기죠, 그냥. 뭐 여기 딱 플러스 마이너스 인가하면 2차 측도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는지 보면 되니까 이런 것들은 간단한 시험입니다. 건수비 같은 거 측정하는 건 여기 지금 얼마를 줬는데 2차 측이 얼마 나오냐, 이것도 그냥 측정만 하면 되니까 간단한 겁니다. 무부하 시험 부하 안 걸고 하는 거 간단한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단락 시험은 좀 간단하지가 않겠죠. 2차 측을 단락해놓고 뭔가 대전류를 흐른다든가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퍼센트 임피던스를 계산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시험보다는 뭐 측정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단락 임피던스 측정 이런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온도 상승 시험 아까 반환부하법, 등가부하법, 실부하법 나죠. 얘는 조금 더 걸리겠네요. 다른 거에 비해서. 다른 거는 시험이라고 나왔던 것들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유도 시험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충격파 시험 갈아놓고 한번 임펄스 때리는 거죠. 때려서 딱 3번 때리고 이상 없어 그러면 넘어가는 거죠. 측정하는 거는 시험은 뭔가 한번 때려놓고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렇게 보는 건데, 측정하는 뭔가 해놓고 조종을 해가면서 이게 맞는지 뭘 본다든가 그런 식으로 나눠질 겁니다. 절연 내력 시험 어떻게 합니까? 한번 때려서 이상 없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고, 권선의 저항 측정 뭐 인가해가지고 요때 얼마 요때 얼마 요때 얼마 해가지고 이때 얼마 해가지고 오차가 몇 프로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조금 테스트가 여러 번 있는 게 측정이고요.
테스트가 간단한 거는 시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연장 측정, 매가 때려보는 거죠. 그래서 매돔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극성시험은 극성을 보는 건데, 뭡니까? 아까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인가해가지고 본다고 했죠. 플러스 마이너스 인가해가지고 유도되는 걸 보거나, 가감을 하거나 비교를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맞는지 보면 된다. 이거고. 정방향이면 간극성이고, 역방향이면 가극성이고, 이건 극성에 따라서 받아들여지는 부분은 보면 되는 거니까요. 권수비는, 변압기니까 2차 측에 인가해가지고 전압을 인가했을 때 실제로 전압이 나오는 걸 보면은, 전류하는 것보다 전압이 편하니까 이겁니다. 왜? I1분의 I2는 V1분의 V2는 N1분의 N2가 아니죠. I는 반대죠, 항상. 그러니까 I는 반대니까 대전류를 흘려줘야 될 수도 있고, 저기를 해야 되는데, 전압은 어떡합니까? 병렬이니까 쉽죠. 전압비가 결국 뭡니까? 권수비 아닙니까? 같으니까. 전류는 반대로 해줘야 되니까 뭔가 틀려지니까 전압비를 이용하면 권수비는 바로 계산이 되니까 전압을 걸어서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전압을 높게 걸면 위험하니까 전압을 좀 작게 걸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전격전보다 작게 걸어도 전압비는 똑같을 거니까 권수비에 따라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10분의 1 정도를 측정한다. 무부하선은 어떡합니까? 2차 측에 부하를 걸지 않고 하는 거네요. 그래서 온도를 맞춰놓고 여기도 인가전압을 어떡합니까? 높게 하진 않네요. 네, 높게 하지 않고 차츰차츰 올라가네. 60%부터 110%까지. 결국 전격까지는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50%부터 천천히 해가지고 100%까지 올라가면서 어떤 무부하에 대한 특성들을, 손실들을 체크를 한다 이거죠. 손실들이. 왜냐면 부하가 다 틀리니까. 부하가 50%부터 10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가 부하를 걸지는 않았지만은 무부하를 상태에서도 전류 흘려가면서 할 수가 있더라 이거죠. 단락시험. 찰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가셔야지만 됩니다. 단락시험. 2차 측 임피던스 가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전압하고 전류를 하는데 2차 측을 단락한 상태에서 하는 시험이 단락시험입니다. 온도상승시험, 반등식, 반환부하법, 등가부하법, 실부하법. 반환부하법은 변압기가 2개인데 저압측에서는 병렬, 2차 측은 직렬인데 반대로 꽂다. 등가부하법은 뭐라고요? 그 2차 측 그 권선을 단락을 했다고요. 실부하법은 직접 걸었다고요.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거 지금 반환부하법이죠. 등가부하법은 뭐라고요? 단락을 시켰다고요. 지금 PC형기기에 TR을 하나 걸어놓고 단락을 시켜서 연결했다고요. 실부하법 직접 연결했다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GIS 부분은 다음 시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